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야겠네요. 저는 오래된 가구나 낡은 목제품을 손보는 일을 합니다. 어릴 적 아빠가 작은 공구상을 하셨는데 그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어느새 제 평생의 업이 됐어요. 다 망가져 버려질 뻔한 물건이 제 손을 거쳐 다시 멀쩡하게 쓰이는 걸 볼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갈라진 결이 다시 살아나고 패인 흠집이 메워지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늘 작은 위로같이 느껴졌어요. 손님들도 멀쩡한 새 물건으로 바꾸라는 말 대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매달리는 제 고집을 다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20대 후반엔 작은 작업실 하나를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었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아빠랑 단둘이 오래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죠. 아빠는 그 어떠한 날에도 늘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무뚝뚝해도 배려심 많고 속이 깊은 분이라 제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는 날이면 말없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상에 올려두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단출하지만 정겹게 살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통째로 다 쏟아붓는 성향이 저에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정을 준 사람은 좀처럼 놓칠 못했습니다. 떠난 엄마 자리가 컸던 만큼 곁에 있는 사람을 잃는 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두고 좀 내려놔도 된다고 조언했었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정주다가 너만 손해본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형편 어려운 후배한테 몇 달 동안 작업실 일을 거저 가르쳐주는 걸 보고 친한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 한 소리 하더군요. 넌 어쩜 그렇게 사람을 의심을 안 하니?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주려고 해. 왜? 챙길 건 챙겨야지. 그러다 크게 한 번 데인다 너. 그래도 저는 그게 제 나름의 장점이라 믿으며 살았어요. 사람한테 마음을 옹졸하게 아끼는 것보다야 듬뿍 내어주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여겼던 거죠. 의심하며 사는 인생이 무슨 재미인가 싶기도 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런 성격이 저를 이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셈이지만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죗값을 이렇게 톡톡히 치를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작업실을 차린 뒤로 저는 손님이 맡긴 물건마다 각자만의 사연 하나쯤은 꼭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던 책상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있었고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울이라 깨져도 못 버린다는 할머니도 계셨죠. 그런 사연을 듣다 보면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추억을 고쳐주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단순한 수선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추억을 대신 지켜주는 일이라 믿었던 거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제 작업실에서였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낡은 자개장을 하나 품에 안고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쓰시던 거라며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자개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경첩도 헐거워진 누가 봐도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쯤 되면 새로 장만하는 게 싸게 먹힐 것 같았는데 남편은 값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원래 모습 그대로만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랄까 목소리가 크지 않고 조곤조곤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개장을 맡기면서 편찮으신 어머니 이야기를 어찌나 조곤조곤 풀어놓던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감정과 생각이 전부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이 자개장 하나를 평생 끼고 사셨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요즘 부쩍 기력이 없으셔서 더 늦기 전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가족을 참 깊이 사랑하는구나. 추억이라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머니 장롱 하나 살리겠다고 직접 발품 파는 아들이 흔치 않잖아요? 자기 한 조각이라도 원래 것과 색이 다르면 안 된다며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는 그 애틋한 정성에 저도 모르게 더 마음을 쏟아 손을 봤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남편은 대화 능력이 참 좋았어요. 하는 말들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 마음을 슬며시 풀어주는 그런 재주가 있었거든요. 자기장을 다시 찾으러 온 날에도 그냥 가지 않고 한참을 머물며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버려질 뻔한 물건이 다시 누군가한테 처음처럼 쓰일 때요.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쪽이랑 잘 어울리는 일이네요. 쉽게 버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 별거 아닌 말이 어찌나 콕 박히던지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했죠. 어떻게 나를 한번 보고 그렇게 잘 알까 싶었습니다. 능숙하게 사람 마음을 다루는 것 같기에 한 번은 슬쩍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애 꽤 많이 해보셨나 봐요. 어쩜 이렇게 말을 편하게 잘해요? 아니요, 여태까지 딱 한 번 해봤는데요, 뭐.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고작 한 번 만나보고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볼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워낙 화목한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때 저는 남편의 깊은 눈빛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다정하고 밝으면서도 은연중에 느껴지는 그 특유의 그늘이 저를 자꾸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남편은 늘 한결같이 다정했어요. 날씨가 궂은 날이면 작업실 앞까지 마중을 나왔고 제가 무거운 목재를 옮기느라 끙끙대면 어느새 나타나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제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늘 먼저 알아채주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제가 며칠째 어깨가 결린다고 무심코 흘린 말을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만날 때 찜질팩과 약을 챙겨오기도 했고요. 그런 세심함에 저는 점점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정말 복도 많지. 그렇게 들떠 있었네요. 그렇게 가까워진 우리는 자연스레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엔 작업실 근처 찻집에서 만나다가 나중엔 일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 늘었죠. 그런데 만난 지 넉 달밖에 안 됐을 무렵 이 사람이 대뜸 결혼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서로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리 이제 겨우 넉 달 만났잖아. 결혼은 너무 빠르지 않아? 난 아직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은데. 빠른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 어차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결혼해서 더 일찍 가정 꾸리면 좋지 않아? 남편의 말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적어도 4계절은 함께 지내봐야 결혼을 결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거절하니 남편이 진짜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거든. 그제야 진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병세가 생각보다 깊은데 아들 장가가는 모습을 살아생전에 꼭 한번 보는 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결혼하자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사실 저도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앞날 못 보고 떠나는 그 한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엄마 살아계실 때 며느리 손 한번 잡아보시게 해드리고 싶어. 이기적인 내 욕심인 건 아는데 그래도 자기한테 한번 부탁해보고 싶었어. 자기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있는 건 여전해.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매달리는데 제가 무슨 수로 거절을 하겠어요.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전 엄마 없이 자란 제 처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사람의 처지가 어딘가 닮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결핍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다고들 하잖아요. 다만 가끔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긴 했죠. 둘이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남편은 문득 혼자만의 세계로 푹 가라앉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어딘가 모르게 눈빛도 쓸쓸해 보였죠.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화면은 보지 않고 멍하니 딴 데를 응시하고 있길래 제가 어깨를 툭 쳤더니 화들짝 놀라며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사색에 잠기는 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워낙 감수성이 깊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그게 어떤 사연인지 그때 한 번쯤 더 깊이 물었어야 했는데 넉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니 친구들이 다들 펄쩍 뛰었습니다. 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믿냐고요. 적어도 1년은 겪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었죠. 그런데 저는 묘하게도 확신이 섰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인 사람이라면 저한테도 그만큼 진심일 거라 믿었던 겁니다. 효심 깊은 사람치고 모진 사람 없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이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어찌나 살갑게 맞아주시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좀처럼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동안 속을 어찌나 썩였는지 몰라. 한참을 방황하고 다녀서 내 가슴이 다 새까맣게 탔는데 이렇게 참한 색시를 다 데려올 줄은 몰랐네. 내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다 괜찮은데 그 방황이라는 말이 귀에 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도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도 당황하시더니 약속이나 한 듯 말끝을 흐리시는 거예요. 그냥 한때 마음고생 좀 했다는 둥, 다 지난 일이니 들칠 것 없다는 둥 두루뭉술하게 넘기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창 때 좀 엇나갔던 모양이라고 가볍게 여겼죠. 젊었을 때 방황 한 번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었고요. 시부모님이 워낙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다른 의심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며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도 등기를 아예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서요. 집은 안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게 평화로운 법이다. 이 아파트는 새아가 거니까 새아가 앞으로 해두는 거니 그리 알아라. 우리한텐 이제 너도 한 자식이니까. 저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명의로 집을 턱 내어주는 시부모가 세상에 흔하진 않잖아요. 친정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사하다며 좋아하셨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부모님이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 다 자기 덕분이야. 고마워. 나한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이거든. 솔직히 내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 줄 모르셨을 거야. 그 말이 어쩐지 이 마음 한구석에 묘하게 걸렸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죠. 아니 그냥 평생 함께할 인연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런 뜻인 거지. 얼버무리듯 답하는데 그땐 그 말이 그저 수줍은 고백처럼만 들려서 괜히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평생 함께할 인연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아서요.
그날 이후로도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도 제가 좋아할 만한 그릇이며 살림을 하나둘 챙겨주셨고, 시아버님은 제 작업실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사주면서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 따뜻함이 어찌나 찐했던지 식을 올리기 전이었지만 전 이미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상견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친정아버지가 제 손을 토닥이며 한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댁 어른들이 너를 저리 귀하게 여기니 이 애비도 마음이 놓인다. 부디 복 많이 받고 살아라.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 키운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희 두 사람은 더없이 단란해 보였습니다. 이 결혼이 모두에게 축복일 거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죠. 식을 한창 준비하던 무렵 시어머니 병세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결혼식을 부득이 미루게 됐어요. 그래도 집도 마련됐고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던 시간도 길었으니 남편과 저는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식을 준비하는 내내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했어요. 신경 쓰일 일도 많고 트러블 생길 일도 적지 않았는데 저의 기분이나 상황 등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상함이 있었기에 저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남편에겐 이유 모를 그늘이 있다고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계속 변해도 그 모습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멀쩡히 대화를 나누다가도 가끔씩 넋을 놓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점점 늘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름을 불러도 못 들을 만큼 깊이 잠겨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표정이 늘 어두웠습니다. 한 번은 휴대전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제가 다가가자 화면에 황급히 꺼버린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가끔 새벽녘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가 아침에야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를 했다고만 했죠. 그런 점들이 두고두고 걸렸지만 차마 따져 묻진 못했어요. 괜히 의심했다가 사이만 틀어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 하도 신경이 쓰여서 어느 날은 시부모님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 두 분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더라고요. 사연은 무슨, 걔는 원래 생각이 좀 많아.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 괜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것 없다.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말을 돌리시는데 그 반응이 어찌나 과하던지 오히려 제가 다 무안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놀라실 일인가 싶었지만 병상에 누우신 분 앞에서 더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다 결국 병세가 깊어진 시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끝내 아들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거죠. 남편은 빈소에서 펑펑 울며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자식돌이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자책하는 그 모습이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까지 다 미어지게 했어요. 전 그저 등을 쓸어주며 같이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문상객을 맞고 음식을 나르며 며칠을 정신없이 보냈죠.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도 그게 부부의 도리니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낯선 여자가 빈소로 조용히 들어서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전에 들으니 남편의 친척이라고는 하는데 비슷한 또래임에도 남편과는 영 서먹해 보였습니다. 둘이 대면대면 목례만 주고받았고 그 여자는 향을 사르고 절만 올리더니 금세 자리를 뜨려 했어요. 이상한 건 시아버님이었어요.
평소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그 여자한테만 말을 걸지 않고 심지어 눈길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조문을 해주러 온 손님인데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버님께 인사를 건네도 못 들은 척 아예 고개를 획 돌려버리시더라고요. 평생 화 한 번 안 내실 것 같던 분이 그러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보다 못한 제가 민망함에 그 여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우리 아버님이 경황이 없으셔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듯해요. 마음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전 먼 친척이라서 딱히 사이도 좋지 않고 대면대면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좋은 날 앞두셨다고 들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행복을 빌어준다고 했어요. 말은 무덤덤했지만 그 여자한테 풍기던 그 처연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사람 특유의 그런 표정요. 그래서 총총히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한동안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빈소를 정리하다 보니 이름이 적히지 않은 국화 화환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저 명복을 빈다는 말뿐이었죠. 누가 보낸 거냐고 물으니 시아버님은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좀 이상해서 이번엔 남편한테 슬쩍 물었더니 그런 걸 왜 묻냐는 듯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아야 해? 장례식엔 별별 사람이 다 오는 거야. 신경 꺼. 평소답지 않게 날이 선 그 반응에 저는 미안해서 더는 묻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어느 저녁 시아버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혹시 이상한 기색을 보여도 네가 좀 붙들어 줘라. 그 녀석 마음 한번 다잡기 참 어려운 애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쭙자 시아버지는 더 말씀을 잇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셨어요. 그 깊은 한숨 속에 담긴 게 무엇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의 노파심이려니 싶었죠. 그만큼 남편과 어머님의 사이가 돈독했구나 라는 생각이었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 남편은 눈이 띄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빈자리가 그만큼 컸겠거니 싶어서 저는 더 살뜰히 곁을 지켰죠. 홀로 되신 시아버님께도 자주 안부를 여쭙고 반찬도 해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 이런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도리어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꾸하기 일쑤였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수저를 놓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니면 휴대전화 화면만 보거나요. 주말에 바람이라도 쐬자고 하면 일이 있다며 단번에 거절하고요. 마치 정을 끊어내려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큰맘 먹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신혼집에서 저녁상을 근사하게 차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몇 술 뜨지도 않고 피곤하다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따라 들어가 대체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 그냥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예전 같으면 묻기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다 늘어놓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누굴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제잘 풀어놓던 사람이 이젠 뭘 물어도 입을 꾹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모르는 다른 세계에 발을 반쯤 들여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정하던 온기가 거짓말처럼 싹 가셔버린 거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 세워진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늦은 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그냥 지읒이라는 한 글자뿐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으니 회사 동료라며 황급히 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왜 한밤중에 전화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젠 대답도 없더군요.
그쯤 남편의 방황에는 묘한 규칙이 하나 있었답니다. 꼭 이틀에 한 번꼴로,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연락이 끊겨요. 마치 연락망이 끊긴 어딘가로 여행을 간 사람처럼요. 한 번은 따라 나서려 했더니 정색을 하며 막아서더라고요. 왜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나 혼자 다녀올 때가 있다니까.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전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니 서글프기 짝이 없었어요.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니 저까지 감정적이면 또 싸움이 될까 두려워 꾹 눌러 참았어요. 그렇게 제가 한 발 물러설 때마다 남편은 두 발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사이가 소원해지는 게 서러워서 어느 날 저는 작정하고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날도 약속에 늦은 남편한테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왜 자꾸 우리 사이에 집중을 못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결혼하기로 한 사람한테 이러는 거 정말 너무하잖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네요. 숨기는 거라니 뭘 생각하는 거야? 자기 지금 이러는 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한 번도 이런 적 없잖아. 완전히 변했다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모르는 게 뭔데? 그래, 모르면 맞춰가자고. 그러니까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캐묻고 매달리는 거 정말 싫어. 맞춰가자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이제 좀 지겨워.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띵해졌어요. 맞춰가는 게 지겹다니. 그게 결혼을 앞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하나 다칠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모진 말을 내뱉을 수 있나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물을 터뜨리니 그제야 남편은 문득 정신이 들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사과하더군요.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마지막 말이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받아치고 싸우기라도 할 텐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니 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알던 그 사람이 맞긴 한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뒤돌아 있는 남편의 굳은 어깨를 바라보며 우리 사이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된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멀쩡한 얼굴로 저를 대했어요. 지난번에 그 차가운 말들은 전부 꿈이었나 싶을 만큼요. 저는 그 변덕스러운 모습이 더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한결같이 차가웠다면 마음을 접기라도 쉬웠을 텐데 가끔씩 예전의 다정함이 비치니 저는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렸던 거죠.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조차 헷갈리는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곧 결혼식만 올리면, 둘이 진짜 부부가 되면 이 사람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다툼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다정할 때는 몇몇 순간뿐이었고 남편은 대체로 여전히 냉랭했어요. 식준비를 하다가도 사사건건 짜증을 냈고 제가 무슨 말만 꺼내면 한숨부터 내셨죠. 견디다 못해 저는 결국 파혼이라는 두 글자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파혼을 고민하면서 며칠을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입맛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친한 친구 몇 명을 불러 내 속을 털어놨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남편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저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네가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자상한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계속 이런 식이면 난 못 버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지금 어머니 보내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지 시간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런 일로 파혼하거나 외면하면 분명 후회한다 너.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았어요. 맞아. 요즘 세상에 뒤로 딴짓 안 하고 그렇게 너만 보는 남자가 어딨니? 좀만 더 품어줘. 한결같은 친구들 반응이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 칭찬을 참 많이 해서 다들 그 사람을 더없이 좋은 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듣고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잠시 모질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지금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사돈댁 칭찬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보다 저의 행복을 바랬을 아버지한테 파혼 소식을 안긴다는 게 저로선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친구들 말처럼 여기서 등을 돌리면 의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았고요.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 쉽게 내칠 순 없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버텨보자. 지금은 이 사람이 가장 힘든 시기여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더 품어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자 문득 남편이 맡겼던 그 자개장이 떠올랐어요. 다 고쳐놓고도 한참을 어루만지던 남편의 그 쓸쓸한 눈빛을요. 저의 미련하고 오지랖 넓은 성격이 또 한 번 저를 구렁으로 밀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식날짜가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당분간은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혼자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자주 쓰는 집만 두고 간헐적으로 오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들어와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저거였어요. 처음엔 일이 바빠서라더니 나중엔 다른 핑곗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두는 게 영 마음이 안 놓여. 엄마 보내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당분간은 내가 본가에서 같이 지내면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물론 홀로 대신 시아버님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자식된 도리로 그러겠다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말리겠습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저와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고 함께 밤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큰 걱정은 없었어요. 어차피 시골 일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이후에는 평생 함께 지낼 텐데 뭐하러 지금 꼭 같이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따로 주고 싶었고요. 그러다 결혼식을 사흘 남긴 어느 날 제가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둘이 오붓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밥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전화 한 통 받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지금 급하게 좀 가봐야 해. 일이 좀 생겨서. 이 저녁에? 밥은 다 먹고 가야지. 무슨 급한 일인데 그래. 그냥 가봐야 해. 오늘 고생했어? 푹 쉬어? 그러고는 황급히 외투를 챙겨 나가버리더라고요. 홀로 남은 식탁에 다 식어버린 음식을 보고 있자니 서러움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만 올리면 전부 예전처럼 될 거라고 믿었는데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결혼해서도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남편이 더 냉랭해지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와서 멘탈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신혼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몇 개의 상자를 가져다 뒀었거든요.
서랍에 두고 까먹은 듯 했죠. 대신 정리해주려고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낡은 편지 묶음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무심코 끈을 풀어 펼쳐봤는데 첫 줄부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편지 속 말들이 너무 애절하고 절절해서 읽는 제가 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건 분명 운명이고 기적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단 한 사람이다. 굳이 서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너는 내 모든 걸 안다. 이런 말들이 편지지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다 보니 손이 다 떨렸습니다. 기가 막힌 건 그 편지 내용이 저한테 모질게 쏟아냈던 말들과 정확히 정반대라는 거였어요. 저에게 맞춰가는 게 지겹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편지에 맞추지 않아도 다 안다 라는 말이 있으니 이건 분명 의도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한 말이거나 상대가 한 말을 남편이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했죠. 그렇게 유추하다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전 그날 밤 남편을 붙들고 편지를 들이밀었어요. 이거 다 뭐야? 이 편지들 누구랑 주고받은 건데? 남편은 편지를 보더니 잠깐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예전에 만나던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인가 보다. 그거 진작에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 군대 있을 때 주고받은 편지들이야.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절절하게 편지 쓰잖아. 별거 아니야 정말. 정말 화가 끝까지 났었는데 군대 시절 이야기라고 하니 그나마 화가 좀 누그러졌어요. 그럼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나 젊은 날에 연애 편지 한 묶음쯤은 있는 거라는 말에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진을 다시 상자 밑에 넣어두는데 어쩐지 묘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다 끝난 옛사랑이라는데 편지를 버리지 못한 건 아닐까? 까먹은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며 두고두고 읽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지만 곧 있을 결혼식 생각에 애써 밀어냈습니다. 과거가 어쨌든 간에 남편의 옆은 제자리가 될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게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어요. 그동안의 다툼이며 서운함이며 다 지나간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맹세하던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식 내내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텅 비어 보였어요. 분명 입은 웃고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애써 나온 사람처럼 눈빛에 생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게 긴장 탓이려니 했어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이니 떨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요. 그렇게 식이 끝나고 나서 시아버님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죠.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집안에 경사가 다 생기는구나. 우리의 끝까지 잘 부탁한다. 연신 눈시울을 붉히시는 아버님을 보니 저도 코끝이 시큰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 목까지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도 남편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내 딸은 부족한 아빠 밑에서 크느라 정에 약한 아이야. 자네가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해. 이렇게 꼭 부탁한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러겠노라 답했어요. 그 대답하는 목소리가 어쩐지 많이 떨렸지만요. 전 그게 장인어른 앞이라 긴장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 큰 일을 치르느라 그런 줄 알아서 푹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죠. 공항으로 향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며 비틀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서 전 깜짝 놀라 붙들었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럼 우선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자긴 집에 있어. 신혼 첫날부터 병원 들락거리는 안 좋은 추억 심어주기 싫어. 별거 아닐 거야. 금방 올게. 한사코 저를 말리더니 기어이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전화가 왔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과로랑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거라고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더군요. 딱 일주일만 있다가 오겠다고. 그동안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당장 가겠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어요. 면회도 오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못난 꼴 보이기 싫다면서요. 큰 병이 아니니 휴식만 취하면 괜찮을 거라며 병원 사진까지 보내는 여유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은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예약해둔 비행기표며 숙소를 줄줄이 취소하면서 저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 탓을 할 순 없는 노릇이라 혼자 텅 빈 신혼집을 지키며 남편이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늘 바쁜 듯 짧게 끊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마음 졸이며 보내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었던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너 어디 아파? 우리 병원에서 너희 신랑 봤거든. 네가 아파서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괜찮은 거지? 내가 아픈 건 아니고 신랑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갔어. 네 신랑이 아프다고? 환자복 아니던데?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입원했다고 했는데 친구는 남편이 환자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입원한 사람이 멀쩡히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했고요. 설마 하는 불길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외투를 챙겨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제야 제가 그동안 흘려보낸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더군요. 남편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종종 자리를 비우던 모습, 한밤중에 걸려오던 전화, 저를 향한 냉담한 태도까지도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이상했는데 바보같이 저만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던 셈이었죠.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피가 차갑게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친구가 알려준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말처럼 정말 환자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사복을 입고 손에 죽이며 물수건을 든 채 어느 병실을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어요. 환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보호자였던 거죠. 저는 멀찍이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곤 남편이 들어간 병실을 살그머니 따라가 안을 들여다봤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핏기 없이 야윈 그 여자, 바로 시어머님 장례식에 왔던 그 먼 친척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도무지 친척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꼭 쥐고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베개를 고쳐 받쳐주는 그 모든 몸짓에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사랑을 나눠온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쉽게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그 텅 비었던 결혼식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여자를 바라보는 두 눈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죠.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다정함은 다 껍데기였고 이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걸요.
그 생각을 하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하나로 맞춰졌어요. 장례식에서 본 저 여자를 보고 매몰차게 눈길을 돌리던 시아버님, 이름 없이 놓여있던 국화 화환, 그리고 본가 짐 상자 밑에서 발견한 편지까지. 바로 지금 제 눈앞 침대에 누워있는 저 여자가 남편의 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 안쪽 협탁 위에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손수 고쳐준 그 자개장의 작은 손거울이었어요. 자개장을 수선할 때 딸려온 거울이라 함께 손봐 짝을 맞춰드렸던 건데 그게 그 여자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 자개장을 다 고쳐놓고도 한참을 매만지던 이유를요. 그건 어머니의 추억이 아니라 이 여자와 함께 나눈 추억을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 손으로 정성껏 고친 물건이 결국 저 여자 머리맡으로 갔다는 사실에 그만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답니다. 더는 숨어서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절 보고는 사색이 됐어요. 당신 입원했다며? 이 사람 누구야? 지금 이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해 볼래? 자기야,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남편도 그 여자도 발뺌을 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인데 딱한 처지라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친척이 혼자 아프니 잠깐 들여다본 거라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도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고 옆 병실 보호자들까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친척? 넌 친척 손을 잡고 그렇게 머리를 쓸어 넘겨줘? 내가 다 봤어. 사람 바보로 알아? 보는 눈이 점점 많아지자 남편도 더는 둘러댈 재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입술만 깨물던 그가 마침내 체념한 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첫사랑이야. 10년 넘게 만났던 사람이고.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살면서 딱 한 번 연애해봤다던 그 말, 그게 바로 이 여자였던 거예요. 한 번이라고 해서 놀랐었는데 사실 그 한 번이 무려 10년 넘게 만나온 거였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옛날에 이 여자의 몸이 크게 안 좋아지면서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기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뜻을 꺾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여자의 병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은 우리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려고 한 거였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 자리 잡는 거 보여드리려고. 당신한텐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 하나뿐이었어. 이젠 용기 내서 이 사람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저 그 사람의 부모님 눈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던 거예요. 첫사랑을 대신하기 위한,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그 사람 곁으로 가기 위해 시간을 벌고 명분을 얻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시부모님이 그토록 저를 반기고 집까지 내어준 것도 아들이 다시 그 여자한테 돌아갈까봐 어떻게든 결혼이란 족쇄로 붙들어두려던 거였습니다. 제 물음에 대한 두 분의 어색한 침묵도 시아버님의 그 의미심장한 당부도 그제야 전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가족이 꾸민 모든 계산에 심어진 장기 말인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슬픔보다 먼저 치욕이 밀려왔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나 싶어 지난 시간이 통째로 비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절 올려다보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사람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 몸으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만 헛웃음이 터지고 말았네요. 보내주고 싶었다는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아오고 신혼여행 첫날부터 남의 남편을 불러서 제 곁에 붙들어 두는 게 말이 되나요? 장례식장에서 제 행복을 그렇게 간곡히 빌어주던 것도 알고 보면 다 죄책감을 덜자고 했던 빈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위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미안하다고요? 남의 남편 끼고 앉아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요? 보내주고 싶었으면, 그쪽이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면 진작에 놓아줬어야죠. 이제 와서 뭐요? 제 말에 여자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정작 남편이 그런 그 여자를 감싸 안으며 절 매섭게 노려보는데 그 모습에 저는 비로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저를 외면할 거라는 걸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이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었어요.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그 다정함은 다 뭐였냐고. 그것도 전부 연기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하던 걸 당신한테도 그대로 한 것뿐이야.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감동했던 세심함과 배려는 사실은 이 여자와 연애하면서 길들여진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저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알고 보니 빌려 입은 옷처럼 허망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에 이 꼴을 당했으니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바보같이 서 있기만 하던 남편은 그제야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그 뻔뻔한 소리에 저는 도리어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21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불러. 신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대신 나도 오늘 이 일을 아버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말씀드릴 거야. 어머니 보내드리고서 곧바로 안 해버리고 옛 여자 병실이나 지키고 있었다고. 효자 아드님이 사실은 어떤 인간인지 아버님이 아셔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버님이 이 결혼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어머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았으니까요. 저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버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마저 등을 돌릴 게 뻔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경찰 소리는 쑥 들어갔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 곧장 변호사부터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알아보니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결혼 전에 이미 제 명의로 등기가 끝난 집이라 누가 뭐래도 법적으로 온전한 제 자산이더군요.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라는데 명의가 제 앞으로 돼 있는 이상 도로 내놓으라 할 근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거기다 잘못은 전부 저쪽이 했고 남편이 외도를 인정한 사실까지 분명했으니 저는 그 집을 그대로 지키면서 위자료까지 따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제 경우가 위자료를 받기에 더없이 유리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는 데다 그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고 남편이 병실에서 외도를 인정한 말을 함께 들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발뺌할 길이 없었죠. 결국 남편은 정해진 위자료를 한 푼도 깎지 못하고 고스란히 물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한참을 쩔쩔맸지만 자업자득이니 동정할 마음 따윈 들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시아버님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해드린 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받지 않다가 하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더라고요. 며느리야, 정말 면목이 없다. 그 녀석이 그 여자를 못 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끌어들였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사정이야 딱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로 인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마음 알아요. 그런데 저도 더는 남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받을 건 정당하게 받고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 수화기를 쥔 손이 한참 떨렸어요. 한때나마 친정처럼 따랐던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에 약해지면 남편을 다시 보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차근차근 제 권리를 챙겼습니다. 평생 물건이나 고치며 법이라곤 모르고 살던 제가 그렇게 독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결국 저는 신혼이 채 한 달도 가기 전에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그 짧은 결혼 생활을 두고 안타깝다 했지만 저는 도리어 다행이라 여겼어요. 10년, 20년을 속고 살다 뒤늦게 알았다면 그땐 정말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천운이었던 셈이죠. 남편은 그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하기야 남편은 끝까지 떳떳했죠. 외도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저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확실히 정을 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나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건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터질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아파트와 위자료로 금융치료를 받았으니 그걸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본 거라 생각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작업실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다시 제 손으로 제 삶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가끔 소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아직도 그 여자 병간호에 매달려 있다더군요. 병원비를 대랴 밤새 곁을 지키랴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둘이 다투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네요. 여자 쪽이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가 자꾸 밀리는 모양이에요. 남편이 간병하면서 병원비까지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결국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절절하던 사랑도 돈 앞에선 별 수 없는 건지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 두 사람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다가도 이내 피식 웃고 말아요. 그렇게 운명이니 기적이니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병원비 몇 푼 앞에서 서로 으르렁댄다니 말이에요.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가엾기까지 합니다. 자기들 말 맞다나 운명이라면 끝까지 그 운명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전 두 사람의 그 운명 같고 기적 같은 사랑이 부디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편지에 그렇게들 써놨으니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라죠. 다만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제와 돌아보면 남편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한 번에 놓아버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수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옮긴 작업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냅니다. 손님이 맡긴 낡은 가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차분해져요.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살릴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번 금이 간 마음은 억지로 붙인다고 예전 같아지지 않는 법이죠. 차라리 깨끗하게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 손으로 고친 물건들처럼 비록 흠집은 남았어도 다시 멀쩡히 제 몫을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난 일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가슴 한쪽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네요. 부끄러운 사연이지만 혹시 저처럼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좋아 보이는 인연일수록 그 환한 빛 뒤에 무엇이 가려져 있는지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게 현명한 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